극한이라는 개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극한 이미 수트 안 배운 사람 없죠 여기에요. 편하게 할게요. 자, 극한은요 수식으로 표현될 때 구조식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미트는 그냥 말 그대로 어디를 향해 보겠다라는 거에 대한 극한을 취하겠다라는 행위고요. 이건 액션이에요, 액션. 내가 극한이라는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액션 기호고요. 실질적인 그 행위가 되도록 하는 이제 변수들을 조작할 때요. 자, 수식의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너네가 눈여겨봐야 될 게 1번, 2번, 3번 구조예요. 자, 이 1번에는요, 보통 극한의 대상이 되는 극한 대상식에 변수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2번에는요, 그 극한 대상이 되는 변수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 그게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크게 표현법이요.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세 가지요. 자, 어떤 특정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얘는 특정 값으로 그냥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표기법을 쓰죠. 얘네는요 상태입니다. 계속 상태고요. 이 녀석은요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그 값이야. 그냥 그 값이야.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거 대신에 뭐 이렇게 뭐 3, 뭐 3, 뭐 3 이렇게 써보죠. 자, 그럼 얘는요 말 그대로 그냥 3을 향해서 X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다. 그리고 얘는요, 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거든요. 둘 다 뭐냐면요,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이 녀석은 상태예요. 상태입니다. 값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값이 아니에요. 그냥 상태일 뿐이야. 근데 어떤 상태냐면은 증가 상태입니다. 플러스라는 것과 마이너스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은 이건 방향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위쪽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까? 이 플러스라는 거는 업과 라이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라는 건요, 얘도 똑같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음의 방향, 왼쪽 아니면은 다운 방향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기호예요. 그래서 너네가 극한을 이해하려면요, 상태랑 값이라는 거를 정확히 분류해서 너네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 녀석은 상태입니다. 계산이 불가능한 아이야. 어떤 값이 아니기 때문에요. 선생님, 그러면요, 얘랑 얘는 뭐예요? 3에 이렇게 뭔가 위에 뭐가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고, 여기 3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3에 플러스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에 특정 위치에 3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3 플러스라는 뜻은요, 3보다 큰 쪽 방향인 오른쪽 방향에서 계속 하는 것도 없이 3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요, 우리가 정의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만 쓰는 기호야. 3 플러스 윕실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요. 이 녀석 3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쓰이는요, 3 마이너스 윕실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 윕실론은 뭐예요? 이 윕실론은 뭡니까? 자, 이 increasing state에 반대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아이가요, 바로 이겁니다. decreasing state.
그 디크리징 스테이트를 우리가 자 인크리징 스테이트는 무한대라는 표기법을 쓰고 있죠. 이 녀석은 이렇게 씁니다. 엡실론이라고 써요. 읽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엡실론이요. 엡실론이요. 엡실론은요 영국식 발음이야. 엡실론. 말 그대로 영국식 발음은 이거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있지. 엡실론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엡실론. 근데 미국식은요 윕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까 입실론. 미국식 발음은 입실론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입실론의 정의는요 계속 감소하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은 이거는 대전제야. 이 녀석은 감소를 하더라도요 절대 0은 안 되고요 0보다는 큰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감소 상태이기 때문에 1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강조를 합니다. 이거요 1보다 매우 작은 아이야. 근데 0은 아니야. 0보다 큰 아이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요 3보다 살짝 큰 아이라는 뜻이고요. 이 녀석은요 3보다 살짝 작은 아이라는 뜻이야. 봐봐. 자 3 플러스 윕실론 3 마이너스 윕실론. 선생님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윕실론이 뭐라고요? 감소 상태지. 감소 상태죠. 계속 감소하는 상태죠. 태소 비교가 가능해요? 반은 정답이고 반은 틀렸습니다. 태소 비교가 가능해요. 근데 가능하지 않아요. 둘 다 됩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투를 잘 하려면요 이 극한에서 다루는 추상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구체화해서 탑재를 해야 뒷부분에 접속, 이문지 이거에 대한 정체들을 정리가 좀 수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잘 봐봐요. 이게 대소 비교가 가능한 상태라고 썼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영역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요 예, 입실론 월드라는 이 세계관에서는 이 입실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값으로 인식이 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리얼 월드 이게요 다 같은 걸로 인식이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이 실 영역에서는 감소한다라는 상태가 유의미합니까? 증가하는 상태라는 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계속 커지네? 의미가 있는 애가 이 녀석은. 그런데 이 감소한다라는 개념이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계속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론은요 계속 어떤 아이냐면요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느낌이야. 내가 1초가 됐을 때는 0.1이었던 아이였는데 자, 이 녀석을 관찰한 지 2초가 지났어. 2초가 됐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3초가 됐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4초가 됐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럼 봐봐. 10초가 지났어. 10초가 딱 됐을 때 이 녀석을 관찰하게 되면은 어떤 값으로 관측이 되냐면요. 자, 20초가 됐을 때는 이 값이 뭘로 관측이 될까요? 거의 뭐 이거에 10승배 정도.
윕실론 월드 입장에서는요, 이 윕실론이라는 아이가 일단 유의미한 아이야. 왜? 쉽게 말하면요, 영화로 따지면은 얘는 앤트맨 작가 시점이고요. 앤트맨 작가 시점. 그 다음에 얘는요, 딸내미 작가 시점입니다. 그 앤트맨 영화 1편을 보면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쫙 하다가 그 새끼 슈트를 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갑자기 레귤레이터가 망가졌는데 찍 찍고 갑자기 쭉 들어가면서 뒤에 들어가고 이걸 다 뽑기 시작하지. 팝콘을 뽑으면서 같이 죽지. 그치. 근데 계속 어떻게 돼, 앤트맨이? 근데 그걸 작아진 순간을 딱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계속 작아져. 그럼 딸은 계속 아빠 어딨어? 데디 어딨어? 그러면서 계속 데디 찾고 있잖아. 그치? 데디 이러면서. 그래서 이 아빠는 딸내미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라는 설정으로 계속 보고 있어.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는요, 딸내미 시점이 데디 이런 목소리로 들리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딸내미가 인식이 안 되기 시작하지. 그치? 딸내미 입장에서도 이 앤트맨 인식을 못해. 앤트맨도 딸내미를 인식을 못해. 왜? 실력은 그대로인데 앤트맨은요 계속 작아지고 있어. 그럼 딸내미 입장에서는 아빠가 어떻게 된 거야? 어디가 작아? 아빠가 없어진 거지. 아빠가 없는 거지. 아빠가 없는 거죠. 아빠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확실히 맞아. 딸내미 입장에서 이 리얼 월드에서는 앤트맨의 존재가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거고, 무한정 작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앤트맨 입장에서 윕실론 월드로 샥 들어가면 이게 양자영역이야. 쉽게 얘기하면 양자영역 입장에서는 앤트맨이 어때? 있어요. 있긴 있어. 난 있는데 나 있단 말이야. 나 있다고. 그런데 리얼 월드에서 3을 봤을 때 이 윕실론이라는 아이는요 졸라 작은 애야. 딸내미 입장에서는 뭐야? 댓글. 뭐 어쩌라고? 댓글. 마치 이런 느낌이겠지. 내 월급이 한 달에 1억이야. 예를 들어서 내 한 달 월급이 통장에 1억이 매달 10일에 입금이 돼야 돼. 근데 원장님이 실수로 내 월급을 입금하실 때 이렇게 입금을 하시고요. 9,999만 9,999.9원을 입금을 합니다. 그럼 뭐냐? 0.1원을 입금을 덜한 거지. 0.1원. 1억 원 중에서 0.1원. 자, 그러면 앤트맨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지. 앤트맨은 윕실론 월드에 있나니까 이제 바로 전화 들어서 시발로마 내 0.1원 내놔. 왜 입금을 안 했어? 라고 하는 거고, 리얼 월드 딸내미 입장에서는 뭐 0.1원? 내 월급 1억이야. 괜찮아. 내 월급 1억이라고 얘기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요, 자 지금 봐봐. 9,999만 9,999원 9.9원을 1억으로 간주하지. 그치? 이 극한이라는 개념은요 리얼 값이 아니고요 추정 값입니다. 대충 무한대 즉 정확한 값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추정이 됩니까? 그 추정 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은 그 극한 값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럼 봐봐, 극한이라는 값을 내가 뭔가 도출하려면 이거를 우리가 도출한다 그러거든요. 극한 값을 도출한다. 이 극한 값을 도출해야 된다. 저 추정되는 값이 도대체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라는 값을 도출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라는 개념을 거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극한을 구할 때는요 반드시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극한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까지 반드시 상태를 표현하라는 거죠. 오늘 뭐 나 뜬구러가는 소리야. 상태를 표현을 하라. 이게 뭔 소리야? 문제를 풀면서 제가 보여드릴 거야. 그럼 그 상태를 표현할 때 반드시 쓰여야 되는 애들이 누구겠어요? 증가 상태면은 이 무한대가 표현이 돼야 되고요. 뭔가 감소 상태에 있으면은 이 윕실론이라는 단어가 뭔가 수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요, 이 3번은요 뭐냐면요, 자 fx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3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은 극한 값을 취하는 극한의 대상
함수식이다라고 해서 극한의 대상식이라고 부릅니다. 극한의 주체가 되는 극한의 대상식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그럼 얘는 어떤 극한의 대상이 되는 함수식이 있을 텐데 그게 그래프가 됐던 함수식이 됐던 자 3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f3이라는 아이가요 fx가요 뭐 이러니까 x의 제곱이야. 쉽게 말해서 x의 제곱이라는 아이가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럼 정확하게 3일 때 값이 얼마예요? 3, 9지. 그럼 3을 향해서 가. 이 극한 값은요 x가 3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f3이 결국에는 f3을 향해서 함수값이 가고 있다는 뜻이지. 정확한 값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이 녀석은 9라는 값으로 추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똑같은 3인데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6이고요 이 녀석이 뭐 예를 들어서 3,7이야 3으로 가? 얘는 3으로 가는데 자 봐봐 이렇게 그냥 3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요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봐야 되는 거야. 항상 문제를 풀 때 3이야? 이렇게 오는 건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3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3으로 가고 있는 거야? 왼쪽 방향에서 3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겁니까? 오른쪽 방향에서 3보다 큰 방향으로 지금 3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런데 3으로 갈 때 내가 9라는 값으로 정확하게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왼쪽에서 왔을 때랑 오른쪽에서 왔을 때 그 값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자 이렇게 3이라고 나와 있으면요 우리 머릿속은 이거를 이렇게 인지를 하겠다라는 거야.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fx랑 x가 3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 fx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요런 아이들을요 정의를 하기를 왼쪽 방향에서 접근하는 극한의 상태를 표현한다 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좌극한. 말 그대로 되게 용어가 직관적이지. 좌극한이라는 거야. 어떻게?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걔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자, 이 녀석은요. 오른쪽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우극한. 쌀데기 없는 거 지우고요. 봐봐. 자, 얘를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은 표현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3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f3-엡실론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을요. f3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이렇게 써도 돼. 이거는 나만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머릿속에 니네가 완벽하게 탑재가 되면 있잖아. 나중에는 이 표현법을 이제 안 쓸 거야. 지금은 처음 배우거나 아직 다시 배워야 되는 그 다지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표현법을 제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봐봐. 3-엡실론이지. 나는 3에서의 좌극한 값이 뭘로 추정됩니까? 라는 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3에서 왼쪽에서 접근하게 되면요. 잘 봐봐. 자, 3에서의 값이 9인데요. 왼쪽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9보다 살짝 어때요? 약간 9보다 살짝 작게 되겠지. 이 녀석은 9보다 살짝 큰 값이지. 9보다 살짝 큽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이 녀석을 값으로 추정을 할 거야. 근데 엡실론을 달고 있다라는 거는 상태가 유의미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엡실론 월드에서 지금 계속 엡실론을 달고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 자, 근데 엔트맨 봐봐. 맨 마지막 장면에서 갑자기 레귤레이터가 고장나는데 탁 하고 지금 다시 어떻게 돌아와?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서 딸내미랑 떼딩으로 다시 들어왔지. 그치? 자, 엡실론 월드에 있던 엔트맨이요 다시 리얼 월드로 돌아옵니다. 짠! 돌아왔어. 뭐야?
경신 뭐야? 경신 9, 9 오케이 9, 9네요. 대소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랬었지. 윕실론 월드에다가 리얼 월드를 빠져나오면요 이 윕실론이라는 이 상태 자체가 리얼 월드에서는 무의미하다고. 그래서 9로 추정되는구나. 너도 9로 추정되는구나.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는 아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아이의 그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니 왼쪽 오른쪽 이제 분실수 썼던 거 하나로 합쳐서 3으로 가게 되면은 이 녀석의 극한값이 9로 추정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른 개념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되네요. 이거 외워야 되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리미트 x가 어떤 a로 간다 그랬을 때 fx가 있는데요. 이 녀석의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린다는 거지.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을요 유식한 말로 딱 두 글자를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이 녀석은 수렴합니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발산하는 케이스예요. 왜요? 자,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접근하는 좌극한 값을 조사해 봤더니 6보다 살짝 작은 값이지. 3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니까 7보다 살짝 큰 값이지. 그러면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이 녀석은 6이고요. 이 녀석은 7로 추정이 되지. 6과 7이 일치합니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그 녀석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의 정의가 이래요. 용어의 정의가 이렇다고요. 뭔지 알겠어요?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봐봐요. 지금 여기서 내가 다루고 있는 극한이라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는데 극한 대상식이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될 수도 있냐면은 극한 대상식에 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수열의 일반항에 해당되는 극한 대상식은요 리미트 자 이렇게 a, n이 들어가거든. 얘도 n에 대한 함수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대체 뭐가 됩니까? 무조건 계속 그 인덱스 넘버를 증가하는 상태의 수열이 무슨 값으로 수렴합니까? 라는 걸 궁금해하는 게 바로 수열의 극한이라는 개념이고요. 문과분들은 이거를 볼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첫 단원 1단원이 수열의 극한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과분들은 수열의 극한을 배울 리가 없어요. 내 함수의 극한이랑 어쨌든 컨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녀석은 연속성이야. 연속이야.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은요.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값으로 뭔가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판명이 되면요. 수렴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발산하는 케이스가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또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로 갑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내가 극한 변수를 계속 보내겠다라는 거네. sin x 이거 극한값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보이면 이거 극한값이 뭐예요? 1 아니에요. 1이에요, 0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2분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없어요. 계속 무한정. 이게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지. 이거는 발산한다. 그럼 이런 것도 느낌이 있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스. 이거 극한값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n이 무한대로 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럼 극한값이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어떻게 알아?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녀석도요 발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1과 마이너스 1이 교대로 왔다 갔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마치 진동하는 형태를 보인다라고 해서 유식한 말로 얘를 진동형 발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극한은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수열을 극한 대상식으로 넣어서 불연속적인 값들이 어떤 식으로 관찰이 되는지 그거를 관찰을 할 거냐, 수열의 극한 관점으로 볼 건지, 연속 함수를 볼 건지, 연속성이 띄는 뭔가 함수에 대해서. 봐봐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찍 보니까 도대체 이걸 배워서 보면 어디다 써먹는데 라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야? 함수의 극한 배워갖고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야? 함수의 극한 왜 배우는 거야 이거? 함수가요 이렇게 있을 때요 이 점을 내가 딱 봤을 때 정보가 없어. 근데 극한값을 관찰할 수 있는 거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함수값까지 이렇게 딱 관찰했을 때 이러면은 이 지점에서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불연속이에요. 근데 이게 함수값까지 일치해. 연속이지.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장 큰 이유는요, 특정 점에서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하는 수학적인 툴이라는 거야. 이게 연속성을 판단.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함수가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라는 걸 판단할 때는요 뭘 그렸어야 됐어?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갖고 그래프에 의존했어야 됐었어. 근데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요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 각각, 얘들아 함수가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상관없이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은 무조건 없대? 걔네는 무조건 있는 거야.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은 무조건 예외 없이 항상 존재하는 거야. 그거는 무조건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녀석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연속이라는 걸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극한값과 함수값까지 동시에 같이 일치해야 그 점에서 연속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함수의 극한은요 반드시 어떻게만 보는 거야? 이거를 전체 그래프 관점에서 다 보는 거야? 아니면은 여기에서만 이렇게 보는 거야? 거기에서만 이 특정점 한 군데에서만 관찰한다라고 해서요 굉장히 범주를 내로우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특정점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한 점에서만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정의한다라고 해서 소극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체를 다 보는 건 뭐겠어요? 적극적 정의. 브로드하게 다 보는 거죠. 근데 브로드하게 다 보는 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항상 수능 문제는요 특정 점에서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지점에서만 항상 문제를 조직에 설계를 해놔요. 그 지점이 불연속입니까? 연속입니까? 더 나아가서 미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극한을 배움으로써 이제 뭘 정의할 수 있냐면은 y는 fx가 있어요. 자 봐봐. 네, 지금 여기 극한을 쓸 때 극한 변수 어디로 갑니까? 극한 대상식이 있다라고 썼었지? 자 y는 fx가 있어요. 점점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터 때 3회차 했던 내용을 지금 이렇게 30분 만에 요약하려고 이렇게 미쳐버릴 것 같네요. A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이 A, F예요. 그쵸? 촥촥. 이 점을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을게요. 두 점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했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두 점을 연결했어요. 기울기라고 부르지 이거를. 근데 이건 직선에서만 기울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건 뭐야? 일반적인 곡선의 지시죠.
곡선에서의 기울기를 직선에서 우리가 구할 때 기울기라고 쓰면 영어가 중첩되니까요. 일반적인 곡선에서의 기울기를 우리가 좀 세련된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자, 변화량을 우리가 두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어떤 변화량을 측정을 하냐? X방향의 변화량과 Y방향의 변화량을 두 가지를 같이 측정해요. 그래서 변화량과 변화량을 나눴다라고 해서 이 녀석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화량과 변화량의 비값을 우리가 비율, 변화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우리가 평균처럼 냈다라고 해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평균, average, 비율이지, 영어로는 rate of change, 변화하는 비율이라는 거야. 평균 변화율, 줄여서 ARC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문자고요. 봐봐, 내가 요점과 요점의 기울기를 있는 그대로 써볼게요. 이거에서 이거 뺀 거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나오지. 자, 봐봐 이 녀석에다가요 리미트 극한 변수를 H라고 이렇게 두죠. H가 어딜 향해서 갑니다. 0을 향해서 갑니다. 극한 대상식이 뭘로 들어가 있어요? 극한 대상식이 되는 이 녀석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그럼 봐봐. 선생님, H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극한 값을 관찰할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뭐야? 이게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합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합니까? 그럼 0보다 큰 쪽이면요. 이 녀석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지. 자, 0보다 작은 쪽이면요.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럼 봐봐. 이게 계속 무한정 비리리리 접근하게 되면요. 이게 이런 느낌이 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근데 이거 잘 봐봐요. 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 특정점에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점에서 접근하는 좌극한은요, 이렇게 접근하는 형태가 될 거고, 우극한은 이렇게 접근하는 형태가 되겠지.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얘는 이런 식의 기울기로 측정이 되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거는 이렇게 측정이 돼. 그럼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다르지. 얘는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같지. 그치?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할 때를 우리가 그 곡선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특정점에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한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요. 이 어떤 곡선에서 한 점에서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접선을 그리고 싶은 거지. 근데 그 접선을 직접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극한이라는 개념을 이제 활용을 해서요. 요렇게 봐봐. 극한은 상태로 표현하는 거고 정확한 값이 아니고 추정값이라고 그랬었지. 그치? 그 추정값에 대한 오차를 신뢰해서 믿고 가겠다라는 거야. 왜? 3 마이너스 입실론 3 플러스 입실론이 입실론 월드 입장에서는 얘도 분명히 오차가 되게 큰 아이야. 입실론 월드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리얼 월드야. 이 녀석들이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대소 비교가 의미가 없어. 같은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믿고 가서 그럼 이 극한 값이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겠지. 맞아요? 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 방향에서 왔을 때의 기울기랑 오른쪽 방향에서 왔을 때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일치하지 않아서요. 이 녀석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극한을 취했을 때 발산한다라는 거고요. 그 발산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뒷단에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미분이 불가하다라는 뜻 자체가요. 왜요? 미분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요 우리가 요렇게 뭔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그린다 그러지. 얘도 그래서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이트 오브 체인지란 말 똑같이 붙어. 그런데 얘는 두 점을 구분되게 그려놨는데 이게 h가 점점 접근하다 보면 이 두 점이 결국에는 입실론 월드 입장에서 구분이 되지만 리얼 월드로 나오면 이게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지. 그래서 그 점에서 특정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관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instantaneous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인스턴트 있잖아. 인스턴트 식품. instantaneous rate of change라고 써서 줄임말로는 IRC라고 씁니다. 이게 너네가 알고 있는 미분 계수라는 뜻이에요. 미분 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입니다. 그러면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좌접선과 우접선의 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이 값이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정이 안 되면은 그 점에서 미분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지. 접선을 그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 이걸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 접선 그리라고 그러면 이게 접선이니 이게 접선이니 이게 접선이니 이게 접선이니 이게 접선이니 이게 접선이니 이게 접선이 졸라 많기 때문에 접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보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의하는 거야. 그럼 이게 1단원부터 도함수 활용까지 지금 설명을 제가 개괄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극한을 배우는 목적은요 결국에는 그 한 점에서 미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평균 변화율이 극한 대상식으로 들어가면서 그 극한 대상식의 극한값이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걸 관찰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이 미분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하려면 당연히 뭐부터 관찰해야 되겠어? 그 지점에서 연속이 보장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되겠지. 아니 이게 불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불연속이야. 불연속인데 미분하는 게 의미가 있어? 이게 여기서 접선을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어? 일단은 뭔가 연속이 보장이 돼야 미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원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원별로요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극한을 배움으로써 연속성까지 너네가 따지고 나면 그 다음 단원이 미분계수가 나오는 거야. 미분계수가 극한의 일종이야. 근데 그 극한 대상식이 너무 특이한 거지. 평균 변화율로 나와 있는 거지. 극한 대상식이 기울기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걔를 용어를 따로 붙이는 거야. 미분계수라고. 그리고 미분계수를 매번 이렇게 극한으로 구하는 게 어때? 졸라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오토매틱 프로그램으로 딱 넣어서 수식으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도함수입니다. 미분계수를 공식으로 딱딱딱 집어넣어서 뭔가 숫자만 넣어갖고 계산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도함수예요. 그 도함수가 바로 뭐야?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고 싶기 위해서 이 도자는요 유도된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는 영어로 derived function, 유도된 함수다라는 뜻입니다. 그 도함수는 미분계수 특정 점에서의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계속 프로그램으로 구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야. 오토매틱 자동 프로그램. 마치 2차 방정식에 인수분해를 안 하고 그냥 근해분식에 다 때려 넣어서 모든 근해를 계산기처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 도함수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법들이 이제 파생돼서 문제가 이제 개념은 이게 다른데요.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오지. 그냥 왔을 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지금 다룬 거야. 그래서 극한은요 왜 구하냐? 극한을 구하려면은 첫 번째 대전제가 뭐냐면요 끝까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태로 표현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 대전제만 너네가 지키면요 극한에 대한 개념들이 두렵지가 않아.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 한번 볼까요? 봐봐. 상태로 표현한다는 이 뉘앙스가 뭔지 한번 잘 보세요. 린트 x가 무한대로 간대요. f.g x
F를 이렇게 주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시오라는 거지. 봐봐, 무한대지. 무한대는 좌극한, 우극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치? 그냥 계속 증가만 하는 거니까. 그럼 안에 있는 극한 대상식이 무슨 식이에요? 극한 대상식이 합성함수로 되어 있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합성 gx입니다. 그럼 봐봐. 선생님, x가 무한대로 가면요. 이 gx가요. 어디로 가겠어? 결국에는 이 상수는 필요가 없고 이 1창이 계속 증가할 테니까 나중에 2랑 마이너스 1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윕실론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야?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x가 계속 무한정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초 때 관찰했을 땐 이 녀석이 10의 제곱인데 10초 때 관찰했을 땐 10의 200승이 된 거야 이게. 그 10의 200승 입장에서 이 2는 어떤 아이야? 쩔이야, 쩔이. 개쩔이야. 그리고 똑같이 1차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수비가 뭔가 극한값으로 추정되는 거니 이 녀석은 x가 무한대로 가면 4라는 값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 잘 봐요. 자, 그래. 이 녀석이 F4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F4라는 값을 관찰하라는 거니까 띡 봤더니 F4가 함수값 답이 7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은 족된다고요. 끝까지 극한값을 도출하기 전 상태는요. 상태로 표현해야 돼. 근데 이 4라는 아이가 상태입니까? 아니요. 이미 여기에서 극한값을 도출해버리면 안 돼. 극한값을 내기 전까지는 계속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럼 이거 봐봐.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이게 유리함수지. 그치? 유리함수의 극한을 한번 볼까요? 자, x가 1이고요. 자, 여기 정보선이 y는 4야.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집니까? 라는 게 중요한 거겠지. 그럼 여기 분모가 1 되는 여기를 딱 갖다가 집어보면은 이게 0보다 크니까 이게 6이 되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입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네. 한번 4를 기준으로 4가 정근선인데 4보다 살짝 큰 값에 위치하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 녀석은요. 자, 4가 아니고요. f의 4 플러스 윕실론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4에서의 우극한 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거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답이 7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7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니까 7 플러스 윕실론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의미가 없지. 그럼 계속 작아지는 상태지. 그럼 봐봐. 윕실론 월드에서 이 녀석이 계속 작아지는 상태니까 이제 값으로 내고 싶으면은 야, 너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 이 녀석은 계속 작아지는 상태니까 P라고 딱 쓰는 거야. 그럼 저게 뭐라는 의미야? 딱 정지시켜놓은 거지. 특정 상태에서 정지시켜놓은 거야. 이 P는요 무슨 약자냐면은 픽처의 약자예요. 픽처가 우리나라 말로 명사로 사진이라는 말이 있지. 근데 동사로 저게 무슨 뜻이 있냐면요 포획하다, 사로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 그런 뜻이 있어요. 픽처가 사로잡다, 포획하다. 입실로는 야 너 거기서 잠깐 포획 멈춰. 특정 값으로 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 10의 마이너스 200x 그때 관찰하는 순간 10의 마이너스 200x입니다. 자, 그럼 입실론 월드에서 7, 10의 마이너스 200x 10의 마이너스 200x 굉장히 유의미한 값이야. 그런데 이제 극한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입실론 월드에서 리얼 월드로 탈출했어. 딸님 입장에서 뭐야? 평신 7이라고 밝혀준 거지. 7로 추정이 된다. 끝까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 이게 극한이야, 얘들아. 그리고 윕실론이라는 표현법은요. 이게 한번 알려줄게. 내가 쓰는 이 윕실론이라는 표현법은요. 그렇대요. 저도 이것저것 막 찾아보는데 그 표준 해석학이라는 그 전공 수업이 있거든요. 수학과는 표준 해석학에서는요. 이 윕실론이라는 개념을 써서 미분 정의하면요. 사입이랍니다. 안 된대요. 말도 안 된대요. 이런 개념 자체가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서 붙였어요? 그런데 봐봐요. 이건 수학과 입장이지. 수학과는 엄밀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수학과 베이스 입장들의 논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 나는 관심 없어. 난 니네를 가르쳐도 점수만 내면 되거든. 어쨌든 고등 입시 과정에서는요, 이 입시론이라는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어보고 생각을 해도요, 논리적인 하자나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이 입시론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만 한정적으로 쓰겠다라는 뜻이야.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만 이걸 쓰는 거고요. 더 깊게 들어가서 이게 대학교 한 2, 3학년 수학과 전공 수업에 들어가고 이거를 갖다가 막 아는 척하고 쓰면요, 그 사람들한테 병신이야 라고 소리를 듣습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쓰면 안 돼, 이 표기법은. 근데 방금 입시론 표기법을 너는 그럼 언제 배운 거야? 이거 언제 배웠냐면요,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에 처음 등장합니다. 대학 미적분학 1에서 입실론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입실론이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하면서 1단원의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들어가고 이거를 수업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모든 공대과가 다 이렇게 수업을 해요. 저는 수학과가 아니잖아요. 저는 공대예요. 공대 베이스이기 때문에 자, 공대 교수님들 어때요? 대충 그냥 대충 비슷한 거 대충 맞추자. 엔지니어링이 그런 베이스입니다. 정확하게 값을 알 필요가 없고요. 대충 비슷한 거를 맞아다 끼워놓고 성능 실험을 해서 내가 의도한 결과랑 거의 한 70% 80% 정도 결과치가 일치해. 이거는 뭐 오차를 좀 감안해서 써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쓰는 거야. 왜? 비용 때문에요. 그거를 99% 100% 다 맞추고 싶으면은 진짜 10년이 걸리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지. 그런 건 물리학과랑 수학과에서 할 역할이고요.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건요. 우리는 대충 결과 시뮬레이션이랑 얼추 비슷하면은 갖다 쓰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공대 베이스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요, 이거를 그대로 살려서 쓰는 거야. 써도 돼요. 고등 입시에서는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법을 지금 너네가 추상적으로 있는 거를 계속 이렇게 구체화해서 표현을 하려고 내가 계속 이렇게 써주잖아.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조금 익숙해지면요, 앞으로 이 표현법을 아예 표현을 안 쓸 거야. 이제 왜? 암산으로 돼. 저게 머리에 탑재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실론 월드로 들어가 볼까? 머릿속에서 이게 상상이 돼. 들어가 볼까? 오, 작구나. 크구나. 그럼 굳이 그런 표현법을 안 써도 된다는 거지. 처음에는 되게 오버해서 내가 많이 쓸 거야, 이걸. 근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빈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표현법을 안 쓰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학교 소수령에 일단 어쨌든 뭔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